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TV 이환주입니다. 자, 2025년 1월이 밝았습니다. 1월달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까치까치 설날이 아니라 우리 세금을 공부하니까 연말정산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사실 12월 달에 국세청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올린 게 있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곧 이제 실시하게 될 텐데 이번 내용은 꼭 우리가 챙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2월 달에 국세청에서 어떤 내용을 좀 꼭 기억했으면 했는지 아주 유용한 자료가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이제 소득공제 받는 항목들도 중요하지만 과다공제로 인한 그 세금 추징 당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하는 국세청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제 납세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그 소득 초과자 공제 등은 시스템 개선으로 어느 정도 오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우리가 시스템 개선을 할 것이고, 기부금, 이제 종교단체와 같은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거짓 기부금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국세청에서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그림으로 보기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이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했다. 자, 근로자 김직원 씨는 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박부양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 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 김 직원이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의 공제 우려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 어머님이 집을 팔았는지 주식을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썼다는 건데요.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을 판단할 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그 과세 표준이 100만 원을 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파는 양도가에서 취득 가격을 차감하죠. 그리고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그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고요. 이게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게 양도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제로가 돼서 실제로 납부한 세금이 없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양가족을 올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거리가 멀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못하다 보니 어머님이 집을 팔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기본공제 150 그리고 경로 우대 받은 100만 원, 어머니가 썼던 기부금이라든 보험료, 이 모든 것을 공제받았었는데 이 부분을 모두 다 추징당하고 추가적인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강의할 때 맨날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엄마가 힐스테이트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세금을 안 내셔도 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도 되겠죠? 또는 우리 엄마가 집을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니까 기본공제로 넣어도 되겠죠? 물론 12억 이하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고가주택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장특공을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 여기 기본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해 엄마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세대는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이 나서 여기도 똑같아요. 실제 양도세 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도 넣어도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분양권, 해외 주식 등을 매도한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일단 부양가족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 해 경정청구 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서 잘못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요? 우리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분리과세 소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연소득 100만 원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천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라면 여전히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배우자 이자소득만 2,100만 원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냐?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자 배당이 2천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경우 별도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 2,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는 거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세금 신고를 할 땐 조금 달라요.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나 배당만 있다. 그러면 2,100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5월 달에. 얼마까지? 한 8천만 원 정도까지는 원천 징수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과 혼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 이혼율이 워낙 크죠. 재혼 가정도 많고 그러니까 친어머니와 계모, 이제 법률혼인 계모, 새엄마죠. 두 분을 함께 내가 부양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 분 모두 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만 안 된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다 사망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부터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해외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할 수 있죠. 이분들도 적용받을 수 있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혜택을 주는 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도 많이 하죠. 아버지가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을 200만 원 정도 받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을까요? 공적연금은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드컵 이전에 내가 불입한 걸 받는다. 이거는 받을 때 비과세예요. 하지만 2002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불입하게 된 공적연금을 내가 받게 된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다. 따라서 이게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를 넣으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금소득 같은 경우 연금소득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공적연금만 있다. 그러면 공적연금 수령액이 516만 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아요. 왜? 516만 원의 수익금액이 있을 때 여기에 416만 원이 빠집니다. 연금소득 공제로. 그래서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지만 이걸 초과해서 받는다, 수령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사적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자, 일단 1,500만 원 이하를 받게 돼서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넣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작년부터는 1,5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라 납세자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또는 어머님이 사적연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다. 그래도 그분들이 분리과세 선택을 했다라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연소득 1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품을 받은 가족이 있다. 그러면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국세청에서 알려준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매년 연말정산하는 맞벌이 근로자 김부장 씨는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이과장의 동의를 받아 이과장의 간소화 자료를 같이 제공받아 왔으나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도 받고 이과장이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모두 공제받았습니다. 아마도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그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분이 육아휴직이 끝나서 복직을 해서 다시 맞벌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산값을 변경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공제받은 내역, 그리고 배우자가 쓴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수정신고하게 되었죠. 세 번째, 이 기부금 영수증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나 봐요.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허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에서 3%의 수수료만 주고, 이렇게 수수료 주고도 하나 봅니다.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효과를 받아왔습니다. 자, 국세청은 종교단체 마름모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받고 있는 점에 착안해 실제 현장 확인을 실시했고,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한 해분이 아니라 언제 18년부터 23년까지 총 이 몇억 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았던 사실을 확인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례 보기 전에 앞에 그 거짓 기부금의 경우에 어떻게 됐냐, 이분들은 약간 고의성이 있었다고 해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냈고요. 이 실제로 이에 동참한 종교단체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짓 기부금은 하지도 말아야 되고, 종교단체 계신 분들도 절대 응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받은 케이스예요. 아마 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신입씨, 신입직원이죠. 연말정산을 처음 하다 보니 어머님이 가정주부로 계셔서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넣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버님도 은퇴하지 않고 일을 하고 계셨고, 이렇게 아버님이 임원이시면 좋겠네요. 자, 아버지 최 임원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어머니를 넣어왔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이 된 거죠. 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서 동일 부양가족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당연히 파악을 했을 거고,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서 자녀인 최 신입에게 중복 공제 항목을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자, 세법상 중복 적용됐을 때 우선순위는 1순위 배우자, 2순위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자, 3순위 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한 케이스입니다. 22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천사를 23년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자, 22년 10월에 돌아가셨으면 22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 자료를 통합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했다. 그래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택에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를 적용받은 케이스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오피스텔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던 이주택씨가 23년 11월 30일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잘못 알아서 23년 11월까지 본인 주택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매월 30만 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이주택의 회사의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이걸 꼭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국세청에서 마지막으로 과다공제의 대표적인 사례, 작년도에 받았던 과다공제 사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항상 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잘 기억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분류과세, 비과세는 빠진다. 다만 양도나 퇴직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부양가족으로 넣었던 가족 중에 퇴직을 했다거나 또는 집을 팔았다거나 해외 주식을 팔았다거나 하면 일단 넣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부양가족을 중복공제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가족 간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사망자, 무관계자, 부양가족 공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연도말에 없다 하더라도 사망일 당시, 사망하는 날 전날 당시에 내 부양가족이라면, 요건을 갖추었다라면 그 해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수기로 반환해서 빼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과세 연도말 이혼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연도말 기준이고요. 이혼은 우리의 그 합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연도말에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월세세액공제, 과세연도말 기준 1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안 된다는 거죠.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추가 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세액공제하면 안 된다. 기부금, 기부금도 자 볼까요?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매년 수백 명이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동일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한 경우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동일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으로 중복으로 신청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가족 간의 대화를 좀 충분히 해서 중복 적용하는 불상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잘 정리하셔서 내가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잘 챙기시고요.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죠. 이제 올해 25년도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뭐 IRP가 됐든 신용카드가 됐든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에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게끔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수라는 세무사 마세TV의 기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